단식. 박정우. 나흘째로 접어드는 단식이었다. 단식이 시작될 듯한 조짐은 물론 옮긴 지 2달이 지나도록 방치해온 이삿짐을 새삼 제자리에 놓으며 부산을 떠는 어머니의 심심찮은 눈길에서 이미 드러났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인디 우리가 하고 말한 뒤로 어머니는 아침상을 고스란히 물리기 일쑤였고 저녁도 편하지 않게 양을 줄여갔다. 이제부터라고. 외골수로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고집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란 없었다. 하지만 단식에 얽힌 어머니의 속내를 구태여 되짚어 볼 필요도 없었다. 두려운 것은 그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단식이란 어차피 아사 직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지게 마련이라는 속 편한 계산 따위는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화순에서 입었던 소복처럼 밑이 긴 스란 치마 위로 중동끈을 눌러뛰는 모습은 진리를 나가는 여자의 뒷단속처럼 야무졌다. 오래 눌러 살았던 집처럼 살림살이를 정돈해 두고 어머니는 기어코 단식 중인 다른 가족들을 찾아 말없이 내 곁에서 일어섰다. 한지 둘은 창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허리께에 또 하나의 끈을 조이고 있었다. 우리가 화순의 계사를 버리고 갑자기 광주로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대책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어쩌면 계사에 불길이 옮겨 붙을 때마다 단식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양계를 때려치우기로 작정하고 새끼줄로 이삿짐을 꾸리는 어머니의 기세 등등한 얼굴은 하루 전에 장례를 마친 사람답지 않았다. 마지못해 거들며 잡동사니 가구들을 3륜차에 옮겨 실은 나는 솔직히 아주 한심한 기분이었다. 이삿짐은 줄어든 식구처럼 단출했다. 사이사이 이가 빠진 사기 그릇 정도나 나뒹굴 뿐 그동안 지성으로 치던 닭들마저 남김없이 요절낸 처지에 더 챙겨볼 이삿거리가 없는 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다. 철제 장로를 드러내자 불쑥 튀어나온 해부용 가위에 진저리를 치고는 더 짐을 챙길 마음도 내키지 않았다. 수탉의 벼슬 잘라주던 그 가위는 아버지로 하여금 번번이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게 했었다. 잘려진 2개의 손가락 같은 그 가위 앞에서 나는 문득 아버지와 맞닥뜨린 느낌으로 한참을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한데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마치 땅 고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계사 앞으로 툭 트인 마당을 맴돌며 괜한 헛걸음질이나 치면서 쉽게 차에 오를 눈치가 아니었다. 막상 떠나자니 얼토당토하는 미련이라도 남았다는 것일까. 일단 차에 오르기만 하면 광주가 눈앞일 터인데도 이때까지의 과단성과는 생판 달리 줄곧 딴전을 부리고 있는 어머니의 심사는 참으로 모를 노릇이었다. 온전석에 앉은 내가 성화를 부려도 어머니는 기껏 서먹한 표정으로 누런 일을 앙담을 뿐이었다. 입춘을 넘긴 지 1달이 가까웠으나 꽃샘 추위조차 아직 먼 날씨였다. 2번 더 재촉을 받고서야 차에 탄 어머니는 그래도 못내 찜찜한 얼굴로 힐끗거리며 계사 쪽을 둘러보았다. 나는 닭피로 드문드문 얼룩진 막장갑을 끼었다. 이제 화순을 떠난다. 닭을 붙잡고 끙끙거리던 싸움들도 바로 잊혀져야 한다. 운전대를 꺾으면서 나는 그 길로 내쳐 광주에 닿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사육장의 출입구를 지날 즈음이었다. 외부에서 묻어온 오물을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세척조를 벗어나자 어머니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뒷바퀴는 괸물 속에 그대로 잠겨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부터
개사에서 얼마쯤 떨어진 세척 쪽까지의 거리를 어머니가 눈여겨 두었다는 느낌이 퍼뜩 스쳐갔다. 이제 정말 맨주먹으로 광주에 들어갈 참이구나. 어머니의 소나귀에 꼭 맞춰 끼워듯 쥐어지는 성냥갑을 가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는 그렇게 단정하였다. 집나라미가 묻은 옷깃을 휘말며 어머니는 어느새 양계막사 쪽에서 불어오는 매운 바람 속으로 허덕허덕 단구를 움직여 가고 있었다. 닭 한 마리 남지 않은 개사 부근에는 아버지가 요절낸 닭들의 깃털이 여기저기 흉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었다. 한달음에 개사 앞까지 다가간 어머니가 성냥불을 켜대자 기름 먹은 흙 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른 검붉은 불길이 이내 닭장으로 옮겨 붙었다. 마침 맞불어 오던 든 바람을 타고 매캐한 연기가 차 안에까지 휘말려 들어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노상 맨발로 밟고 다니던 닭똥과 닭털의 노릿한 냄새는 그 연기 속에서도 어김이 없었다. 인자 되었다. 가거라. 타오르는 불길 속을 날단거리를 집어던져 개사의 흔적을 송두리째 없앤 어머니가 올라갈 때보다 더욱 단호한 걸음걸이로 돌아와 말했다. 끓음을 묻혀온 어머니에게서 불김이 그대로 전해졌다. 싸게 가거라. 나는 막장갑을 벗어 창밖으로 던졌다. 시동을 거는 손이 저려왔다. 후면 거울 속에 남아 흔들리던 개사 뒤편의 밤나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새벽마다 멀리서 꼬리를 끊고 달려온 별똥별이 쓰러지던 자리였다. 개사에서 풍겨오던 지긋지긋한 냄새는 차가 비탈길을 마저 내려와 국도변으로 접어들고서야 겨우 우리 곁을 떠났다. 너리째 끝에 둘러쳐진 산등성이가 아주 멀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면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있었다. 어디선가 언 강물 터지는 소리가 쩡쩡 울려왔고 그때마다 나는 속력을 줄였다. 다급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속력을 줄이는 버릇은 군대에서 생긴 것이었다. 선발대가 뒤로 빠지고 야간 방어에 들어간 대대병력의 부식을 싣고 달렸다. 열외로 빠진 군번이었으나 제대를 하면 어차피 운전질로 밥을 먹기 쉽다는 자괴감이 들어 굳이 부식 차량에 올라탔던 것인데 잘못이었다. 두 갈래의 전조등이 뻗쳐나가 밤길이 꽁꽁한 강물처럼 느껴졌고 얼음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면서 나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낯선 물체에 잔뜩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사방이 깜깜해졌으므로 지점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반비알진 산길을 꺾어 내려가면 바로 진지라는 생각이 든 어느 순간 나는 터무니없이 속력을 높였다. 운전병으로서는 결정적인 실수였다. 광주로 간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식구는 밤새 3륜차의 전조등을 세척 쪽으로 비춰두었었다. 나는 그날 수령한 부식이 닭국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자 월거덕거리던 국통 속에서 수십 마리의 닭들이 도망난 몸을 일으켜 멋대로 회를 쳐대기 시작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인삭에 이상사가 찾아왔다. 지프가 빠른 속도로 산을 넘었다. 대낮이었으나 나는 이번에도 달리는 지점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퀸셋 건물 안에는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운 대신 허투루 말을 낭비하지 않는 사복 차림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형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쪽지가 내 앞에 놓였다. 성명 김진철, 본적 전남 광주시 서구 광천동 5번지, 1958년 화순 출생, 1977년 화순 농고 졸업, 양기업에 종사하던 중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사망, 평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심했으며 하필이면 그날 부식 차량 안에는 고장난 지프를 버린 대대장이 탑승했었다.
내가 사고 당일 차량 근무자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킨 사내는 형 김진철의 행적을 보면 군에 대한 김 병장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만이 해결의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화순에서 자고 나란 형이 어째서 아직도 광주에 묻혀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결 은밀한 목소리로 가족들이 모두 있는 화순으로 이제라도 형을 이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의해왔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엉뚱하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으로 나는 온몸의 피가 졸아드는 것만 같았다. 혹시 공무원으로 일해볼 의향 없나? 화순군청 정도라면 우리가 천거할 수 있다. 그야 물론 김 병장이 희망할 경우 이야기고, 양계를 계속하겠다면 또 다른 협조 공문도 발송하겠다.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군에서 취소되기는 쉽겠지만 대대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저지른 사고가 분명했으므로 마땅히 내가 책임질 일이었다. 그러나 뇌좌상 등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명과 형의 이장을 맞바꾸자는 발상은 여간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치밀한 계산 아래 끝없이 되풀이되는 신문에 이골이 나면서 나는 다만 딱딱한 석고붕대 안쪽의 장단지가 사정없이 가려울 뿐이었다.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신명날 사람은 단연 아버지 일터였다. 한 동네에 살며 어려서부터 형과 같이 붙어 다니던 만수가 농고를 졸업하던 해 홀어머니마저 잃게 되자 그에게 공무원 수험서를 들이밀고 시험을 치러 가는 날에는 여비까지 쥐어준 사람도 아버지였다. 농고를 졸업하면서 키우기 시작한 닭들을 내다 파는 재미에 빠진 형에게는 수지가 맞으면 이따금 광주로 올라가 만수에게 술을 사는 일도 재미로 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만수는 월급을 타면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비록 동사무소의 맨 앞자리를 지키고 앉은 말단이나마 형의 친구 가운데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다. 우리가 조금만 넉넉혀도 자네를 서울 농대까지는 보내줄 것인디. 하지만 누구는 처음부터 대통령 된다냐. 인자는 자네도 다 같은 공무원인디 기죽을 것 없어. 세상 사는 이는 마누라보다 친구가 윗질인께 자네도 튼실한 우정 편지 말더라고. 그러던 아버지가 만수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전화를 받고 나간 형이 주검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다. 5월이었다. 뭐라고? 공무원이면 다 공무원인감? 나란 일 곧다이로 오고 자빠졌은께 우리 선생님도 끌려간 것이요. 그것이 너무 일이 아니요. 공수 아니라 낫또급이한테 용방망이를 맞더라도 나는 꼭 가야 쓰겄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개사에서 나온 형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수화기를 건네준 어머니가 형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난리가 났다는데 어쩌려고 그려? 친구 말 듣고 얌전히 있거라. 그때 나는 풀스프로 벗어던진 형의 막장갑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눈 가득 온통 연초록으로 물든 풀잎이 어질어질 다가왔고 여름 초입에 들어선 것처럼 쩡쩡한 지혈이 얼굴을 덮었다. 증심사 가서 닭죽이나 먹고 올란께 걱정 말고 기다리시시오이. 그러나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광주로 와서 내가 처음 잡은 일자리는 간판 가게에서였다. 간판 속에 네온등을 끼워 넣는 주인의 기술은 그 일대에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도면 위에 고딕체 글자를 새겨넣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주인은 정작 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맞은편의 전파상에서 일어났다. 삼각자가 부러져 전파상에 빌리러 갔을 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다. 혹시 정전인가 싶었으나 가로등은 멀쩡하였다. 어둠에 눈이 있기를 기다리며 엉거주춤 선 내 팔뚝을 누군가가 아래로부터 잡아 끌었다.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소스라쳤다. 엉덩이를 뒤로 뺀 채 탁자 밑에 머리를 박고 웅크린 전파상 주인의 손이었다. 오메 큰일 나겠어. 일이 싸게 들어오더라고. MBC가 홀랑 타버렸는디 시방. 그러나 막상 음량을 함껏 높인 스피커에서는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하고 심심한 9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참 만에 그가 일어서 불을 켜자 오늘 타이거즈는 잠실에서 열린 하고 대통령은 곧 타이거즈로 바뀌었다.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온 그가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연병할 것, 오늘은 타이거즈가 져불었네. 아깝지만 나는 광주에서의 첫 직장을 그쯤에서 포기했다. 형보다 더 야구를 좋아하는 그 사내와 매일 마주치며 지낸다는 것은 광주를 알지도 못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무리였다. 그 후 자전거 수리점, 슈퍼마켓 등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고졸의 학력으로 석 달 사이 무려 7군데의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나는 내가 아직도 광주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그토록 어정쩡하게 시내를 쏟아지는 나에 비해 어머니는 진작부터 기다린 듯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웃음이라고는 여전히 볼 수 없었으나 내가 심부름센터에 들어갈 즈음 이미 다른 유가족들의 얼굴을 익힌 어머니의 낯빛은 한층 좋아져 있었다. 혼자 움직여서는 될 일도 아니여. 같은 사람끼리 아픈 뒤는 쓰다듬고 무거운 것은 덜어주고 험시로 살아있는 것이지. 나도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움직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삶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로 가는 민원 서류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이사를 가지도 않았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았으나 찾을 길 없는 사람의 거주 확인은 차라리 암담한 일이었다. 끊임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사망신고서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행불자로 처리된 사람들의 기록은 서로 엇갈리면서 겉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혼동을 일으켰다. 밤이면 산더미 같은 각종 서류에 눌리는 꿈이 그치지 않았다. 내근직으로는 여직원 하나를 두었을 뿐인 단칸 사무실에서 청산 비즈니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심부름센터 사장은 중고 나무 책상에 턱을 바짝 매단 폼으로 연방 도장을 찍고 있었다. 앞서 나간 직원들이 적어낸 가불 전표였다. 수당날이 가까워진 모양이었다. 아무리 뛰어도 지난달치에서 2월된 가불이 수당보다 많은 직원들은 한 달을 계산하기 전에 재빨리 가불을 신청했고 그게 볼모가 되어 일자리를 옮기기가 어려웠다. 사장이 생색내지 않고 툭 트인 맛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남의 심부름이나 거들어주는 알량한 일자리에 평생 뿌리를 박을 생각이 아닌 바에야 잡다한 핑계를 대고 그때마다 구차하게 변통을 사정할 마음은 없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짓은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실감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법이었다. 오늘 첫 일감으로 떨어진 것은 광주 신역에 가서 오후 7시 이전의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여 국민은행 충장로 지점 신대리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이게 없으면 못 산다는 듯이 언제나 전화통에 매달려 지내는 거의 필사적인 사장의 집착은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 하루 종일 시내를 헤집고 다니는 10명 남짓의 직원이 모두 모아봐야 5만 원이 안 되는 일비를 받아들고 나는 느지막이 사무실을 나왔다. 아무리 제 쪽에서 부탁하는 일일망정 아침 일찍부터 낯선 사람의 방문을 좋아할 사람은 없었으므로
우리는 남들이 일을 시작한 한참 뒤에야 비로소 바삐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 심부름 센터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법원 뒷골목의 횟집이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그때까지 이장을 하지 않고 버티던 유족들과 만나고 있었다. 횟집은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증심사에서 우연히 만난 그 모임의 회원 하나가 소개한 곳이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인류 호텔의 일식부 주방장을 꿈꾸고 있었다. 목포에서 올라오는 횟감을 사러 새벽 위판장에 나가려면 일이 끝나는 대로 식당 의자를 잇대고 일찍 눈을 붙이는 게 상책이었다. 한 달 가까이 귀한 생선을 질리도록 거저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주인 영감의 주정이었다. 한낮에도 무턱대고 꼭지까지 술이 올라 생선칼을 들고 설치는 그의 공격 대상은 주로 넥타이를 단정히 맨 법원 직원들이었다. 너희들이 내 다리를 찔렀지야? 오늘은 그러면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진 주방장이 날렵하게 뛰어나왔다. 왜 또 그러시오? 아재 정말. 오늘은 나 술 안 마셨은께? 주방장은 횟거리를 다듬을 때처럼 아주 숙달된 솜씨로 버둥대는 영감의 허리춤을 끌었다. 손님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주정뱅이 영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덥잖다는 얼굴로 다시 일감을 추리는 주방장의 태연함이었다. 영감을 눕혀놓고 나온 그는 끄떡없이 법원 직원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썸뻑썸뻑 칼질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그의 도마소리를 피해 나는 허겁지겁 보따리를 싸고 말았다. 평일이어서였는지 예매는 생각보다 간단하였다. 광주역과 충장로 사이의 거리도 가까웠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새로 들어온 일감을 지시받고 그대로 다시 이동하는 단순한 반복이 일이 전부이기는 해도 저녁 때까지 아무 탈 없이 견디려면 우선은 마수거리부터 괜찮아야 했다. 게시가 부드럽게 나가지 않으면 종일토록 밀린 일감도 줄줄이 꼬이기 십상이었다. 차비와 식대와 전화요금까지 낱낱으로 셈하여 영축 없이 일비에서 덜어버리는 법이라는 걸 알 바 없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수수료를 애누리하자는 엉뚱한 축도 있었다. 하지만 기차표를 받자마자 표값과 수수료가 든 봉투를 건네는 신대리는 다행히 군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덕분에 오늘 일진이 수월하게 풀리리라는 나의 막연한 기대는 그러나 그가 내민 또 다른 봉투 앞에서 맥없이 허망치고 말았다. 이것도 해주시면 고맙겠는디요. 뭐간디요? 사망신고서.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정말 하는 생각으로 얼굴이 비틀어지기 전에 그가 고쳐 말했다. 말을 실수했고만이라 사망이 아니라 출생인디. 서석동으로 갈 것인디 나가 바빠서 따로 시간이 날랑까 모른께 어쩌요? 아침도 안 먹었는디 겁먹이지 마소. 회전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미처 물기가 가시지 않은 가로수 잎사귀들이 맑은 햇살에 이끌려 여러 가닥의 빗줄기로 흔들렸다. 나는 어지럼증을 견디느라 잠시 제자리에 멈추어 눈자위를 꼭꼭 눌렀다.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하던 날도 나는 농성동 동사무소에서 신대리와 같은 낭패를 당했었다. 그 뒤로 가능하면 나는 동사무소와 관련된 심부름은 다른 직원에게 미루었다. 하지만 신대리의 얼굴이 나보다 더 당황해서 뻘겋게 달아오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봉투를 받아들고 있었다. 서석동이라면 조선대학교가 있는 쪽이고 만수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굳이 마다할 까닭도 없었다.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다 보면 어차피 한 번쯤은 그쪽을 지날 터였다. 그때 잠깐 들러 만수에게 전화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사무실로 연락하자 갑자기 신바람이 난 목소리로 사장은 거그가 충장노라고? 잘됐네. 후딱 택시 잡으시오. 아까 참에 말한 농촌진흥원 것은 말이여 윤군이 가서 다
잘 되었으니까 냅두고 자네는 택시 잡았다고 터미널 가서 법성차 타야 쓰겄어. 법성. 아, 영광 법성. 여비는 충분하제?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전화하시오잉? 하고 뜨르르 말을 꿰었다. 시계를 벗어나면 수수료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차 타는 일로 시간을 때우는 것도 한가진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 목적지만 덜렁 잡아놓고 차를 타는 일은 도리어 고역이었다. 군복을 입고 화순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랬다. 군의 인사규정 어디에도 없는 휴가도 특박도 아닌 날짜를 받아 광주에 도착한 나는 서석동부터 들렀다. 형의 일손이 끊긴 뒤로 형편없이 주저앉은 계사와 대낮부터 마주칠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단락되었지만 형의 이장이 조건이라면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이 되거나 포직의 양계를 버리는 일 어느 쪽도 바라지 않는 건 분명했다. 이제 와서 내 입으로 이장을 들먹거리니 차라리 형사 입건되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이었다. 두루 무고허제라? 형이 모르는디 군대밥 먹어 나가 어떻게 알게나? 나 인자 부대에서 나오는 길이여라. 무엇이여? 나오는 길이라고? 그러면 여태 양계장 구경도 못했냐? 꼴도 보기 싫소. 그것이 뭔 베라먹을 소리냐? 나 말은 이번에 세시로 단장한 것 말인디. 허긴 뭔 정신이 있겠냐? 그란디 사고 친 것은 잘 되었고 광주 사는 형이 그것을 다 안다요? 그랑께 공무원이제 다 한통속인디야. 화순 집에는 말 아니었다. 일심써 집행유예 됐구만이라. 용케 풀렸다야. 저그들도 다 써먹을 띠가 있은께 그라제. 나는 차마 형의 이장을 들먹거리기 위해 말미를 받고 내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서둘러 술자리를 피하고 일어섰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뜻밖에도 계산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농축산기술자원연구소 기사를 쓰고 서울 농대 농학 박사가 추천한 신양계기술이란 책을 붙잡고 아버지는 졸지에 때 아닌 공부꾼이 되어 있었다. 백리병, 콕시디움, 지푸스 등을 외기가 만만찮은지 뒷짐진 손을 연신 까딱거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러나 내 눈에는 조금도 미더워 보이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계산은 망사 칸막이를 새로 갈았고 목조지는 덤불을 제거하면서 차츰 때깔이 나기 시작했다. 멋대로 자란 자풀을 베어내고 그래도 미심쩍어 한 가마니에 백반을 뿌리고 나서야 들끓던 뱀들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나는 개운찮은 기분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애명글면 양계에 매달리게 된 까닭도 알토리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기왕 새 터전을 일구기로 한 바에야 내게도 한마디 귀뜸쯤 주어졌어야 마땅했다는 생각이었다. 못내 찜찜하던 나의 불안감은 결국 내가 부대로 복귀하기 바로 전에 현실로 드러났다. 노란 털빛이 하얗게 변색하면서 병아리들이 제법 성장할 무렵 장마가 닥쳤다. 봄에 사들인 병아리는 공교롭게도 콕시듐의 발병기를 장마철에 맞춘 꼴이었다. 계사마당은 정신없이 쏟아진 장마비로 진창이 되어 있었다. 씻겨 내려가는 병아리의 시체가 곳곳에서 물큼물큼 밟혔다. 군화끈을 바짝 쥐면서 나는 털이나 엉덩이를 서로 쪼는 나쁜 버릇을 막기 위해 병아리 부리를 자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멈출 때까지 쉬지 않고 가위를 비벼대는 아버지를 보았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쭈그리고 앉은 아버지의 머리 위로 매지 구름이 멈추어 있었다. 단식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꼿꼿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흰 사기그릇 가득 담긴 생수 위로 드리워진 어머니의 그림자는 이틀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는 어머니 앞에서 이따금씩 벽과 마주선 느낌을 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보행 군기 따위의 사소한 트집으로 잡혀 들어간 사단 영창에서도 하루 종일 면벽한 자세로 서서 부동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과였다. 한번 부러졌던 무릎은 쉽게 낫지 않고 계속 쑤셔왔다. 수송부에서 신병이 타다주는 식사는 하루 한 끼씩은 거르기 일쑤였다. 무릎뼈와 공복의 통증이 심해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올렸다. 쇠털같이 많은 세월인디 싸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조금만 참거라.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약골인 어머니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군복을 벗고 화선으로 돌아가자 엉망이 된 계사가 나를 기다렸다. 장마 넘기고 남은 달기 얼매 되도 안 하는디 적휘가 쓰였는가 저렇게 손끝 맺고 앉아서 시렁도 안 앉게 나가 환정을 마음이여. 썰렁한 계사와 비교되어 어머니의 키가 한 뼘은 더 작아 보였다. 모처럼 작심한 양계를 장마로 망치고 아버지가 받은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그때서야 나는 아버지가 군청에서 미끼로 던진 반듯한 계사를 뿌리치기 위해 스스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일손이 끊긴 뒤로 계사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 닭들은 형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의 전부였다. 예비 군복은 막리를 하기에는 더없이 편했다. 삽을 들고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사일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토양 소독을 위해 먼저 생석회와 소독액을 쏟아부었고 육주기에서 옮길 만큼 자란 중병아리는 반드시 한 번쯤 회충 구제를 시켰다. 콕시듬 예방약과 항생제를 일주일가량 사료에 넣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 해가 짧아지면서부터는 연말에 처분할 달그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밤새껏 전등을 켜두었다. 한동안 일보다는 술에 가까워져 매사를 심드렁이 여기던 아버지도 일찌감치 일어나던 습관을 되살렸다. 소화력이 약한 병아리들의 사료 길들이기를 위해 좁쌀이나 옥수수 가루에 노란 계란 노른자위를 섞어 천모이를 만드는 아버지의 머리 위로 풍성한 가을볕이 들기 시작했다. 기력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으나 수컷의 발톱을 자르는 일에는 어느 때보다 열중이었다. 가을볕이 짧아지면서 모람모람 찾아들던 낯선 사내들이 다시 계사에 나타난 것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였다. 마침 몰라도 아주까정 남함은 한 가지인께 애멜무지로 사람 후릴 생각은 아예 허덜 마시오잉. 선 다짐을 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사 뒤편에 서있던 내 귀에까지 들렸다. 나는 쩍쩍 연근 밤을 털어내고 있었다. 아버지를 태운 승용차가 저만큼 멀어졌을 때 다시 밤송이 하나가 떨어졌다. 차는 지난 여름 이상사와 나를 태운 지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 한순간에 세척조를 벗어났다. 밤늦게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리 겪은 것이 엊그저께 같은디 그것을 도로 판에서 묻으라고 뛰어? 2번 씻기나? 오메 우리 진철이 황천서 돌아오겠다. 해도 참말 너무 험마. 그란디 당신은 징어디 안 쏘? 소갈머리 없이 쌍판뜨기가 꼭 꽹가린 것들하고 술독이나 어울려 끼고 말이여라. 칼날을 밖으로 날려 밤의 본의를 치던 어머니의 잔칼질이 점점 빨라져 갔다. 아버지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닭 한 마리 안 먹었단께 참말로. 느닷없이 튀어나온 닭이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이 반듯한 계사뿐이었을까. 형의 제상에 올리려던 알밤이 어머니의 손안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구 깎여 있었다. 아침이면 계사 앞마당에 떨어져 서리꽃을 피운 낙엽들이 어지러웠다.
잊을만 하면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나던 사내들의 발길이 한동안 뜸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다시 수작을 붙여온 그들은 전보다 더 치졸했고 빈틈이 없었다. 술 귀신이 다 된 아버지의 대거리 역시 가관이었다. 우리 철인 닭죽 먹으러 중심사 가서 아직 안 들었구만이라 실례지만 댁은 뉘시다요. 목소리를 바꾸어 수시로 걸려오던 사내들의 전화에 대고 아버지는 필시 제정신이 아닌 듯한 소리를 담아냈다. 당사자가 돌아와야 옮길란가 어쩔란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인께 찬찬히 기다리시오. 내일은 나가 직접 댕겨보고 연락하겠소. 천연덕스럽게 받아넘기는 아버지의 말솜씨에 속으로 고소하게 여기던 나는 그러나 아버지의 천연함이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버지는 갈퀴밭을 만든 5 손가락으로 도가머리처럼 붕숭하게 일어선 머리칼을 한 움큼씩 훑고 무등산 증심사가 틀림없냐? 거듭 확인했다. 술 기운으로 늘어놓는 말들을 이제 스스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술병을 꿰차고 나간 아버지가 해질 무렵까지 종작 없이 기웃거리다가 오는 것은 증심사 부근이었다. 어쩌게 된 일이요? 토요일 날 우리 서석동서 자연보 온다고 무등산에 안 갔겠냐. 그란디 닭죽 파는 계곡 아래 참서 아재가 혼자 울고 있더란 말이시. 나를 통 못 알아보더란 말이요. 나가 전철이 친구 만수랑께 개울로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냅다 다른 박질 치는디 잡을 수가 있겠냐 어쩌겠냐. 우리가 암만 격조했어도 뭔 일이 나면 싸게 연락을 줘야지. 그렇게 무심해서 쓰겠냐? 우리가 철이 대신으로 사는 것이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정작 울먹이는 쪽은 바로 만수였다. 통화음이 딸깍하고 끊기는 사이 나는 봄볕이 쏟아지는 계곡에 모여들어 닭죽을 먹으려는 아우성 같은 움직임을 떠올렸다. 휴일이면 무등산을 오르는 등산객들과 뒤섞여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것 같다. 난리를 피해 산중으로 피신한 사람들처럼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나는 언젠가 시내에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든 적도 있었다. 이번 겨울은 그냥 넘기고 명년 봄에나 꼭 옮겨봅시다. 어쩌고 하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재편에서 먼저 이장을 누르잡는 사내들의 방문은 그래도 그치지 않았다. 간혹 기사를 찾아오지 않는 날은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다. 나가 소용짝이나 한 마리 삶아 줄란께 한번 놀러 오시오. 그들이 탄 승용차와 비슷한 차만 나타나도 개사 뒤편으로 숨기 바쁜 아버지는 전화에 대고만은 막 힘이 없었다. 기력은 전보다 더 떨어졌고 무엇이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 터무니없는 실수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군대에서 일찍 일어나던 버릇이 남은 나는 어느 날 새벽 꿈결에서처럼 우연히 들려오는 인기척에 얼핏 잠이 깨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에 걸린 바람이 융융거리며 우는 소리인가 싶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개사 쪽으로 움직이는 인기척을 따라갔다. 어느 세려 죽을 작것들이 자꾸만 우리 닭을 도적질에 간대야. 어머니가 혼자 웅얼거리기 전부터 나는 닭들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였다. 망사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닭들을 깨우며 무어라 꿍얼거리고 있었다. 있나그라, 너그가 우리 철이를 죽이려고 안 있나냐? 나가 너그들을 먼저 잡아먹어야 쓰겠다. 아버지가 앙상한 팔을 내밀어 그중 몇 마리 달개목을 비틀었고 그때마다 깜짝 놀란 닭들은 저도 모르게 알을 낳는 것처럼 몸을 웅크렸다. 나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새 등 뒤로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가 주춤주춤 물러섰다. 새벽이 가까이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더욱 작게 만들었다. 계사 안으로 들어오는 희뿌만 날빛을 덥석 끌어안듯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가 소리쳤다. 계엄군이 들어온다. 인나거라. 인나거라. 옆에 있던 쌀이비를 소총처럼 어깨에 받든 채 흰자위를 드러낸 눈으로 아버지는 아침이 완전히 밝아올 때까지 이미 도망난 닭발을 들고 날로 우두구둑 씹고 있었다. 광주에서 직행버스를 놓친 나는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영광에 닿았다. 영광터미널에서 법성포까지는 군내버스로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으나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폭으로 들어갔다. 한때는 인근 철산 바다에서 1천여 척의 어선이 색색이 깃발을 나부끼며 몰려들었다는 포구는 홍수 때마다 밀려들어온 천변의 모래와 갯벌 흙이 포구 앞 넓은 바다의 수로마저 막아 화창한 봄볕을 받고도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썰물이 빠진 뒤라 갯벌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채 길게 누워 있었다. 이러다 참말 죽어불면 어짤라고라. 단식이 사흘째로 접어든 어제 새벽녘에 어머니는 가부좌를 풀고 가만히 위에 누웠다. 누운 사람은 모두 넷이었다. 육순을 넘긴 노인 둘이 먼저였고 몇 시간 뒤에 어머니가 뒤따랐다. 광주로 이사한 2달 남짓 사이 어머니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 보잘것없는 영양 상태로 단식에 나선 것도 그랬지만 분잡한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며칠이고 버틴다는 사실도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때없이 물멀미를 일으키던 어머니였다. 죽을 사람 다 죽었은께 더 죽을 사람 아무도 없디. 그러나 두 눈이 움푹하게 들어간 데다 입술 거스머리가 일기 시작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태로워 보였다. 새로 단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오히려 처음보다 늘어났다. 참말 나가 으짜까요이. 그렇게 섰지 말고 여기 앉거라. 그때 낯익은 사내 하나가 내 대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법원 뒷골목에서 생선회를 다듬던 주방장이었다. 어머니가 반쯤 일어서는 신용을 했다. 죽은 닭들을 치운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어머니가 드러낸 흰 이를 보는 순간 나는 불현듯 주방장의 도마 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졌다. 어머니는 결코 단식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골목 끝까지 줄을 이은 굴비 가게는 모두 앞문이 밖을 향해 훤히 트여있는 외조물집이었다. 해풍 굴비 김해풍이라고 명조체로 크게 찍힌 명함과 함께 굴비가 든 포장 상자를 받아들고 나는 곧 시외 전화를 걸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틀어졌는지 사장은 잔뜩 볼멘 소리였다. 전화번호 먼저 하나 적으라고. 49에 4805 아니 05 도청서 전화요. 그리로 나온다고 했으니께 나가 잘 아는 어르신이니께 공손히 알았제? 굴비는 영광 것이 틀림없제? 공연히 광주 위판장서 전화 돌리는 거 아니겠제? 명함? 글쎄 믿음께 그냥 해본 소리여. 명함 단단히 간수하고 피잉언이 오더라고. 점심도 걸렀을 텐디 저녁은 광주서 사줄란께. 그럼 요금 많이 나온께 끊더라고. 차창으로 들려오는 봄볕은 따가웠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먼지의 입자 속에서 나는 현기증을 참느라 자주 눈 좌위를 눌렀다. 광주로 들어가는 길은 늘 이랬다. 여기저기서 길이 막히는 시내로 들어서자 버스는 한껏 속력을 늦추었다. 만수에게서 전화를 받은 뒤로 우리는 아버지가 개사에서 보이지 않아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증세가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지쳐 있었다. 계곡 어디를 가도 아버지가 형을 만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러나 며칠이나 행방을 알 수 없던 아버지는 능적능적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곡기마저 끊어진 데다 어디에서 맞았는지 장독이 남은 흔적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나 오늘은 증심사 가도 못였네. 뒤지게 매만 맞았은께. 당신 또 술 먹었소. 그것이 참말 자랑이라고잉? 정신 좀 차리시오. 닭이고 뭐시고 다 잡아먹게 생긴 판인디. 어머니는 애써 아버지의 상처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아버지의 얼뜬 표정은 지난 장마로 양계에 실패했을 때와 견줄 수 없을 만큼 갑갑했다. 하지만 이제 양계로 먹고 살기도 다 틀렸다는 어머니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털을 곤두세운 병아리들이 따뜻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없는 사이 엉뚱하게도 아버지는 처음 보는 계란 중개 상인과 사료 계약을 맺었고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싼 사료를 샀다고 외친 것은 결국 싸게 치인 이문보다 몇 갑짜리나 더 비싸게 먹히고만 셈이었다. 사료 속에 배합된 어분과 고깃가루에 살모렐라균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살얼음 잡힌 냇물에 폐수가 흘러들었는지 갓 떠온 물 또한 병원체를 운반하는 데 한몫 들었다. 녹변이 보이기 시작한 얼마 뒤부터 닭들은 항문이 막힌 채 매일 수십 마리씩 쓰러졌다. 닭의 몸 안에서 쉴 새 없이 증식을 거듭한 병원체가 이미 밖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손쓸 겨를도 없었다. 한쪽에서 병닭으로 발견된 놈을 제거하면 다른 한쪽에서 어느새 잠복기를 지난 놈이 병원체를 배출했다. 병은 무리 전체에 파급되고 있었다. 1000마리의 닭은 1000마리분의 값어치가 있는 닭 한 마리와 마찬가지였다. 터미널에서 내려 사무실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김양이 받았다. 조대로 가셔요. 생물과 졸업한 전국자씨 졸업증명서 한 통하고 사학과 댕기다만 이태용씨 재적증명서 2통하고요. 다 떼고 나면 서석동 동사무소도 한번 들려야 쓰겠는디. 잠시만요. 겹치기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지 김양이 말을 끊었다. 박림동 가랑께 전남방직서 전화하려면 뭐 어쩌자는 거요? 아니요. 다른 사람 전화요. 동사무소 갈 시간이 어쩐가 모른께 거기서 다시 연락하셔요. 조대 거는 오늘 안 줘도 된께 사무실로 갖고 오시든가. 사장님 두통 때문에 들어가셨은께 살살 댕겨요. 그럼. 밤부터 내리던 겨울비가 쌀아기 눈으로 변하여 헐벗은 나뭇가지를 쳤다. 상강이 지난 뒤로 일몰 시간은 종잡을 수 없었다. 한낮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짧은 반면 일단 날이 저물면 개사 전체가 삽시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다. 식구들이 잠든 방 안에서는 한밤내 기척이 없었고 나는 밤하늘에 점점이 바뀐 별들이나 쳐다볼 따름이었다. 자정을 넘기고 나면 유일하게 살아 빛나는 별들도 하지만 오래도록 보고 있노라면 눈이 시렸다. 캄캄한 하늘에서 어느 순간 푸른 빗금을 긋고 내려와 호련히 사라지는 별똥별을 볼 때면 불길한 예감과 함께 소름이 돋았다. 닭의 시체를 들쥐나 새가 파먹지 못하도록 개사 안에서 들고 나와 매각조에 묻으러 가는 아침 시간이 까마득히 길었다. 도들볕에 조금씩 녹아가는 서리를 밟고 가는 동안 나는 몇 차례고 얼음장 갈라지는 소리 속에서 진저리를 쳤다. 맨 땅을 2m가량 파내고 양쪽으로 벽돌을 쌓아 올려 공간을 만든 매각조 뚜껑 위에 걸터앉은 아버지는 며칠인지 모르게 끼니를 거르고 퀭한 눈으로 내가 들고 오는 죽은 닭을 기다렸다. 태우거라. 그 한마디만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한치도 비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매각조 옆의 맨 땅에 기름을 붓고 닭들을 태웠다. 첫 닭이 올기 전에 나뭇잎들을 한자리에 쓸어 모으고 아버지는 쌀입이 한 자루를 세운 채 그 매각조를 떠나지 않았다.
두 손으로 빗자루를 움켜쥔 아버지의 손목은 어느새 입을 다 떨궈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한쪽으로 낙엽을 몰아 만든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는 매각조 위에 앉아 이미 다 탄 닭들을 쌀이 위로 수석거리며 연신 헛소리를 해댔다. 인자 그만 인나그라. 징언이 있지 말고 싸게 인나더라고. 그러나 나는 끝내 형이 간 곳은 증심사가 아니었다고, 닭죽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죽은 닭들을 모두 처리한 날 저녁, 아버지가 목을 매달았던 것이다. 닭을 태울 때는 몇 번이고 주저앉던 어머니도, 그러나 막상 개사 뒤편의 밤나무에 매달린 아버지를 풀어낼 때만은 더없이 강단져 보였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며칠 뒤 나는 매각조 속에서 발이 잘린 채 버려진 닭들을 꺼냈다. 그동안 한두 마리씩 없어졌던 닭들이었다. 아버지를 몸서리치게 한 것은 형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둘씩 형 곁을 떠나는 다른 무덤들이었다. 조대를 거쳐 서석동 사무소로 갔을 때 직원들은 업무 마감이 아직 멀었는지 한가한 모습들이었다. 만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전출입자 명부를 뒤적거렸다. 민원 담당 직원이 마뜩찮은 기색으로 물었다. 이사 간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라? 그란디요? 그러면 박광천하고 한정배라고 좀 찾을 수 있겠소? 빠른 속도로 명부를 확인해 나가던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편의 철제함을 열었다. 철제함 속에는 표지가 다 떨어지고 속장까지 보풀이 일어난 명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를 지켜보며 서 있는 동안 구두 속에서 근질거리기 시작한 발가락이 온 신경을 건드렸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곳이 서석동인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 아버지가 끊임없이 걸어대던 숱한 전화질 속의 목소리를 더듬었다. 계림동, 월산동, 상무동, 유동, 농성동. 동의 이름을 거듭할수록 안대를 씌운 것처럼 깜깜하기만 하던 어둠 속에서 서석동의 전화 국번과 함께 호규봉이라는 이름 하나가 작은 풀씨처럼 간신히 살아올랐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나는 계속 전출입자 명부를 뒤적이고 있는 직원을 지나 인감 증명을 떼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이미 여러 번 낭패를 경험했던 대로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 먼저 호규봉의 인감 증명을 부탁했다. 그 인감 얼마 전에 다른 동네로 옮겼는디요. 그러나 전출 명부를 확인했을 때 그는 어느 곳으로도 이사하지 않았다. 호규봉은 서석동에 살고 있었다. 미심쩍어 사망신고서를 확인하려 들자 인감 증명을 떼던 직원이 난데없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 사람 언제 죽었간디요? 그것을 나가 알 것이요. 공무원인 당신이 알아야지라. 그냥 가시오. 그냥 가시는 게 좋소. 서석동서 10년 넘게 산 건 확실한디 미국을 갔는가 어쨌는가 우리도 알 턱 없은께. 죽은 것은 아니고?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뒷조사를 아무나 해? 그가 갑자기 서울말을 쓰는 바람에 나는 어이없게 되물었다. 왜? 왜? 아직 살았는가 물론께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공무원이라고 다가 아니오. 알았음사 이만 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한둘 아닌께. 호규봉을 찾는 사람들이 내가 그의 존재를 확인하려 들기 전부터도 이미 많았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담당 직원이 그의 이름을 쉽게 기억해낸 것은 어쩌면 그의 흔하지 않은 성 때문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질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한편으로 바로 내 자신이 또 한 가닥의 기대를 여태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 깨달았다. 혹시 서동을 찾아온 건 아니라 여기는 서석동인디?
철제함을 소리나게 닫으면서 전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던 직원이 낯빛을 바꾸었다. 그 사람들 80년도 사람이란께? 인감증명 담당이 말했다. 어라 그려? 이 사람 한참 수상한디 이리 좀 와보시오. 그때였다. 진수 네가 어째 여길 다 왔냐? 만수였다. 험악한 인상을 짓던 사내들이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뒷자리를 차지한 것 본께 많이 올라갔는갑소? 사내들이 주춤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마음을 놓았다. 별소리를 다 하누마. 나는 민원창고를 무시하고 지나 국민은행에서 부탁받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무엇이며? 모르겠소. 민원서령께 여고 오제. 봉투를 뜯어본 만수가 말했다. 어따 이 양반 인자서 이런 신고를 하면 벌금 무는 줄 모른가? 아는 사람이요? 내가 서석동서 몇 년을 굴러먹었는디 우리 관내 사람을 모르겠냐? 다 알제. 이 양반도 속개나 썩은 사람이요. 에? 조대서 공부께나 하던 사람인디 들것 들고 사람 살리다 본께 자기 부모 죽은 것도 모르고잉.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동사무소를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다 보면 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내력을 추측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확인서. 그 많은 서류들은 한결같이 광주에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아들 낳구먼. 하긴 이만하면 오래 견딘 심이지. 사람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금도 내 안주머니 속에 3통이나 있었다. 그러나 형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길은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나는 바로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금남로로 빠졌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솔찬이 많겠는디야? 운전수가 말했다. 매각조를 지키고 앉은 아버지가 매일 거르지 않는 일이라곤 전화질 뿐이었다. 거그가 전화국이여라? 뭐 좀 쪼까 물어볼 것이 있는디요. 계림동 6729에 2831번 민봉기 씨네 전화요금 냈는가?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뭐 좀 알라 그러요. 어디신데 그러세요? 아, 여기는 서동이여라. 서동 뉴욕 제과점이여라. 죄송합니다만 전화국에서는 개인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이든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바꾸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서석동 22국에 6321번 호규봉 시댁 전화요금이 언제까지 납부되었는가 문의합니다. 아저씨 자꾸 그러시면 여기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억지로 표준말을 구사한 보람도 없이 면박을 받고 나면 얼마간 풀이 죽다가도 다시 아버지는 거의 매 시간마다 부질없는 전화질을 계속해댔다. 나중에는 아예 무안, 목포, 구례 등지의 전화번호까지 구해 사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안주머니의 단추를 채우고 사람들을 헤쳐나갔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어디선가 잔바람과 함께 이제 막 꽃잎을 튀어내기 시작한 아카시아 내음이 솔솔 콧가를 문질렀다. 그러나 그 상긋한 냄새 속에는 여태 가시지 않은 비릿한 당내도 함께 섞여 있었다. 종일토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때늦은 자각과 함께 억센 갈퀴 하나가 빈 뱃속을 긁어댔다. 나중에는 아주 사정조로 매달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공복을 훑어가는 그 갈퀴질에 걸려왔다. 지발 부탁인게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정 거기 살고 있는가만 봐주시오잉. 지발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광천 씨는 그때 닭죽을 팔았다는데요. 한정배 씨는 지난달치 전화요금 낸다고 나갔고만이라. 누가 말 좀 해보시오. 누가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때 나는 그들이 허공을 향해 쭉쭉 내뻗는 수천 개의 손가락들을 보면서 예리하게 잘린 닭발들이 물구나무 선 것처럼 무리지어 하늘로부터 뚝뚝 떨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찾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날이 바뀌면 닷새째로 접어드는 단식이었다. 푸른 껍질 위로 지그르르 기름기를 떠올리며 불에 달궈진 대 몇 줄기가 귀어서 끓어오르는 누룩처럼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군집 속에서 불끈 솟아올랐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 곁으로 가 앉았다. 단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